몽골 하면 아무래도 칭기스칸입니다. 그래서 제가 칭기스칸의 몽골 제국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이 고귀한 왕의 이름은 칭기스칸이었으니 그는 당대에 큰 명성을 걸쳐 어느 지역 어느 곳에도 만사에 그렇게 뛰어난 분수는 없었다. 그는 왕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부족하지 않았다. 그가 자신이 태어난 신앙에 따라 스스로 맹세한 법을 지켰다. 게다가 강인하고 지혜롭고 부유했으며 누가 보아도 정이 많고 의로웠다. 그는 약속을 지켰고 자비롭고 명예로웠으며 그의 감정은 중심이 잡혀 흔들림이 없었다. 그의 집에 어떤 젊은 남자 못지않게 젊고 생기있고 강하며 전투에서 앞서고자 했다. 그는 잘생긴 사람이고 운도 좋았으며 늘 왕의 지위를 잘 유지하여 그런 사람은 달리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 그 고귀한 왕 이 타타르의 칭기스칸 체프리톤스의 켄트베리 이야기 중에서 나왔습니다. 역사의 흐름 속에 많은 것들이 사라져갔다. 그러나 역사의 한 시대를 우습게 휩쓸었던 하였던 몽골 제국은 생생한 기억으로 여전히 사람들의 입을 메꾸고 있다. 몽골의 한 노인은 아직도 기억이 생생한 것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를 전한다. 몽골군이 지나간 어느 성에는 몇만 명의 사람 중 살아남겨진 사람이 단 7명이었다. 칭기스칸이 그렇게 좋아했던 몽골의 조원 영원한 푸른 하늘 아래에 왔다. 그 하늘 아래에 서서 그를 생각했다. 끝없이 바다같이 펼쳐져 있는 저 초너머에서 몽골군들이 그와 함께 달려오고 있는 것 같다. 몽골 제국을 낳은 것은 칭기스칸일까 아니면 몽골촌일까? 칭기스칸은 탱그리에서 태어났고 탱그리로 돌아갔다. 이 세상에서 몽골인들만큼 영광과 자질의 역사를 차례로 경험한 민족도 드문 것이다. 그들은 한때 세계를 호령했던 대제국의 주인이었다. 하지만 17세기 이후에는 강대국에게 철저하게 분할지배되어 불종의 세월을 보냈다. 불세출의 영웅 칭기스칸 이미지는 TV 화면 속의 한 가난한 몽골인의 모습과 더불어 그들이 겪은 빛나는 역사와 어두운 시대를 오버랩시킨다. 이는 몽골인들이 그동안 그러온 영광과 가시밭길을 암시하였다. 우리도 엉덩이에 파란 진이 몽골 반점이라는 말로 겨우 그들을 기억했을 뿐이다. 전하의 하나인 다음 정부를 몽골리즘이라고 본다는 것과 같이. 칭기스칸이 몽골촌에서 유럽군을 보내라고 세계정벌에 나설 당시 몽골인의 숫자가 약 150에서 300만 명이라고 했다. 그리고 지금 몽골의 국민이 약 270만 명이다. 유목민의 화려했던 역사는 사라지고 그 공간에 그리 같은 숫자의 사람이 섰다. 칭기스칸은 어떻게 이 가난한 유목민들을 이끌고 역사상 전례가 없는 대제국을 건설할 수 있었을까? 그리고 세계를 제패했던 대제국은 또 무슨 이유로 이처럼 가난한 나라로 전락해 버렸을까? 10박 11일의 카카오스 탐사를 하며 그들의 유목색의 한가운데에서 그들과 같이 숨을 쉬며 몽골 제국을 느껴보았다. 사방이 광활하게 트여있고 말소, 양, 염소가 우리를 지어 몰려와 풀을 먹고 살았지만 넓은 토지에서 새로 태어난 가축을 돌보고 목줄을 찾고 고기와 이제품을 날리고 사냥을 달리는 그곳 말락타, 토끼, 이리, 구름남비, 아크, 아르갈리, 멧돼지, 고, 여, 수달이 있는 곳 그리고 한국 이스의 소리 있는 그곳이었어. 그들을 알기 위해 몽골의 역사, 유목민의 역사, 중국 25사, 칭기스칸 가게도, 몽골의 종교 등이 내용이 담긴 1.9km의 몽골 학습 탐사책을 내려들고 다녔다. 울란바토르의 국립박물관에서 몽골의 역사를 보았고 촉타의 지성에서 무너진 풍각을 보며 전쟁으로 끌려가 아직도 청에 남겨진 몽골 사람들의 눈물을 보았다. 쓰러져 있는 그란의 성체, 1200년 전의 유물의 수도, 풍로가 남긴 눈에 보이는 공간을 정리한 책승과 풍도 보았다. 몽골을 다녀온 지금 나는 대제국으로 건설한 그들의 각으로 들어가 보았다. 우선 이거는 몽골 전체 연표입니다. 박사님 우리 학습탐사 책에 나온 거를 복사를 했는데요. BC 2000년경부터 쭉 이제 나온 거죠. 그래서 몽골 제국은 1206년 태무진이 칭기스칸에 추대되고 이름을 몽골 제국으로 바뀐 여기서부터 몽골 제국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1206년도에서부터 쭉 해가지고 쿠빌라이가 원제국을 세우고 망할 때까지 1368년 여기까지를 일단 몽골 제국을 보고 이 기간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우선 일단은
이것도 학습 탐사에 책에 나오는데요. 전체적으로 몽골 제국과 몽골과 그 주변의 국가들 그다음에 중국과의 관계에서 서기 기원전에서부터 쭉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 자료가 좋으니까 그거는 다시 양김 학생이 잘 그려야 돼. 예. 아주 그 자료가 괜찮은 자료였어요. 이게 복사하기에 이게 빨리빨리 좀 않는 거죠. 그래서 몽골 제국은 그걸 앞으로 저걸 할 때 그냥 원본 했잖아요. 예. 그렇게 하면 저렇게 할 때는 저게 버벅대요. 예. 그 앞으로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저거는 나올 때 다른 거 마찬가지입니다. 크게 해갖고 스크린 세이브를 하세요. 이게 저렇게 나온 그림이 안에 10장 이상으로 들어가면요. 용량도 크지만 잘 안 들려요. 안 깨집니다. 넘어가죠. 네, 그래서 저거 갖고 한 달간 소개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하면 화면에 띄워놓고 화면 나오잖아요. 화면을 스크린 세이브 해가 옮기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저 원본을 옮겨놓으면 저렇게 옮기면 몇 번만 넘어가도 버벅대요. 잘한 겁니다. 그래서 몽골 제국은 어느 시기에 해당합니다. 간략하게 일단은 먼저 전체적인 몽골 제국 약사 간단을 한번 다시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게 몽골 제국 시대는 1206년에서 1266년까지로 봅니다. 그래서 징기스칸이 출현하기 직전에 몽골 지도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타타르, 메르키트, 케이트, 날만 요 지역에서 시작을 하는데요. 몽골족은 지금 동북지역 흑룡강 지류인 시리카강 여기에서 살고 있는 부족이었다. 그러다가 9세기 중반 위구르 제국 붕괴 후 바이카로 남방의 오금강, 케를렌강, 트렌강 유역인 지금 몽골 보르 지역으로 이주해와 유목 생활을 하며 성장하였다. 요가 멸망한 후 몽골 보르는 동쪽의 탕타르족, 남쪽의 우크트족 등 여러 부족들이 패권을 다투고 있었는데 12세기 후반을 거치면서 여러 부족들은 점차 통일되어 갔고 13세기에는 몽골 전쟁을 시작하게 됐다. 몽골 제국의 시작은 징기스칸에 의해 시작된다. 징기스칸은 1962년 오름강 근처에 있는 벨룸벌 국가에서 6개의 만간으로 태어났다. 그의 이름은 도르진이었다. 그는 아버지가 독살되면서 어려움을 겪지 않고 가정에서도 계속 세력을 확장하였다. 뛰어난 군사력을 갖춘 태우진은 주변의 탄타르와 메르키트, 날만 부족 등을 차례로 정복하고 흩어져 있던 여러 부족들을 통합하여 1189년 몽골 제국의 왕이 되었다. 그리고 1206년 오름강 상류에서 부족장기를 개최하여 백한에 주되었다. 그는 징기스칸의 지호를 얻었으면 이는 최고의 지도자라는 것을 했다. 상상됩니다. 이렇게 탄생한 몽골 제국은 세력을 확장하여 대외 원정을 진행합니다. 1209년에 스와를 복속시키고 순안 지역의 위협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 금에 대한 공격을 시작해서 1215년 지금 수도인 영경을 함락하였다. 1219년에는 아시아와 유럽 등지를 정복하였고 1225년에는 남쪽으로 인도의 인더스강 유역까지 서쪽으로는 카스피에서 러시아에 이르는 중앙아시아 전역을 지배하게 되었다. 징기스칸이 65세로 죽은 1227년 이후에도 후손들에 의해 해외 정보로 계속되어 동으로는 연해주에서 서쪽으로는 유럽까지 이어졌고 남으로는 중국 본토는 물론 베트남에서 아라비아에 이르는 대제국이 탄생하게 되었다. 몽골 제국은 높은 산맥과 사막으로 분리되어 있던 동양과 서양을 연결하는 대제국으로 동생의 민물의 교류 그리고 인적 교류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이때가 몽골이 가장 번성했던 시기이며 당시 수도인 카라코르먼 세계의 모든 문물이 모여드는 국제적인 중심 도시였다. 확장된 영토의 지배체제는 카스피의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한 킵작 항구 러시아 지역입니다. 그 남쪽에 밀항구 페르시아하고 미국이라고 지역이고요. 인도 북부 몽골리스탄 몽골 지역으로 인도 지역이고요. 그 다음에 중국 본토하고 몽골촌을 영토로 한 원왕주로 나누었다. 그래서 징기스칸 전적 쿠빌라이 칸에 이르러서 최대 영토가 되는 대원 제국하고 사칸 중국 제국 있기까지 몽골 제국이 확장됩니다. 그 다음에 원왕조 시대는 1266년에서 1368년까지입니다. 그래서 쿠빌라이 칸에 의해 설립된 원 나라는 1266년 수도를 탐발리
옮기고 지금 베이징이고요. 1264년 연로를 지원, 로 1271년에는 대원으로 정하면서 몽골 방식에서 중국 방식으로 변환되었다. 원앙조를 개청한 후일날에는 몽골 제국의 칸을 중국 황제의 침으로 주사했다. 그래서 칭기스칸을 대조, 오베이 칸을 대조, 무유 칸을 정종, 무게 칸을 문종으로 주사하고 본인도 제조를 했다. 1대 2대 3대 4대 5대 칸이죠. 이렇게 중국 문화와 통합된 몽골 문화는 넓은 영토의 지배자가 되었지만 그 문화는 점차 중국 문화에 흡수되어 사라지고 몽골 지역에서만 존재하게 되었다. 이후 원나라는 점차 쇠퇴하여 102년간의 통치기간 동안 11명의 황제로 왕위가 이어졌고 원앙조의 마지막 황제인 토노테무르는 1468년 명나라 태조인 주원장의 반란군에 의해 옛 몽골 중지국으로 옮겨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족장의 시대, 활동 시대라고 했어요. 1368년에서 1758년까지인데요. 여기 넣어놨습니다. 그 다음에 청나라 만주국 지배 시대 1758년에서 1612년까지 조금 삽입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다시 연대별로 보는 약사입니다. 간략하게 먼저 이렇게 요약해서 넣어봤습니다. 우선 1200년도에 미래의 칸이 태어나자고 했어요. 1160년에 백모진이 태어난 하고 그 다음에 전사들을 규합해서 그 다음에 주변 부족 국가들을 부족시키는 것, 그 다음에 1206년 후일파이에서 징기스칸으로 등극하는 얘기, 그 다음에 주위에 있는 모든 지역을 가만하게 모집해서 강력한 군대를 구성하고 이제 1209년부터 이제 대외 원정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1218년까지 북서 쪽에 탕부트 쪽 세운 서하, 그 다음에 1211년에 금나라 진공, 1215년 중부사막, 1218년 서역 카라키타에까지 공격시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서하하고 서역,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남쪽까지 이렇게 침범한 여기 모습이 나왔습니다. 1221년에는 무슬림 저항을 물리치다 호라이즌 전쟁이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1218년에 코레스 왕국 병정지대에서 이제 일행이 살해되는 사건을 발단을 해서 쳐들어갑니다. 그래서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역사상 가장 잘못했던 대량 학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20개 도시들을 차례로 타격시켜가면서 이 지역에 있는 모든 도시들을 파괴하고 주민을 몽땅 학살했는데 장인들은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몽골로 끌고 와서 몽골 문명의 분수를 이루었습니다. 1226년에 서하를 촉투화시킵니다. 그래서 지역이고요. 그래서 서하쪽 백성들도 거의 다 학살당하고요. 그 다음에 이 과정에서 1227년 8월 18일 징기스칸이 사망합니다. 그 다음에는 1229년에 운데이가 200칸으로 추대됩니다. 그래서 운데이는 징기스칸의 셋째 아들인데요. 아들 중에서 가장 성격이 침착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 금나라를 완전히 정복하고 또 남송에 선전포고를 하고요. 또 서아시아 정벌에 났습니다. 1235년에는 몽골 수도 카라코롬을 건설하고요. 1234년 금나라를 명랑시킨 뒤에 부친이 구축해 놓은 진지에서 화려한 궁중과 건축물을 지어서 유목 생활에서 이제 정중 생활로 이제 옮겨가지고 성벽 도시를 건설하고요. 그래서 이 건설은 각 지역에서 데리고 온 장인들을 그 다음에 만들었고, 이 당시 이 카라코롬은 각 세계에서 온 사절단과 교육상들을 발기 끊이지 않았습니다. 1240년에 바투가 러시아 키예프를 공격합니다. 바투는 첫째 아들 주치의 아들입니다. 1241년에 유럽을 침공합니다. 그래서 1238년 폴란드, 헝가리 공격을 감행해서 유럽을 김학시키는데요. 이때 이 기사단들도 몽골 군 앞에서는 상대가 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12월에 우레가 사망하면서 이제 중단이 됐죠. 1241년에서 1246년에 우레가 사망하면서 미망인 부인 토레게네가 5년간 작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아들 구육하고 징기스칸 장자인 박투가 칸에 자리를 놓고 경쟁을 벌입니다. 네, 그녀가 이겨가지고 1246년에 자기 아들 구육이 불타의 칸에서 주대들한테 제3대 칸이 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불타하고 구육은 1246년 짧게 사망합니다. 1245년에 유럽인들이 칸을 알려나가 몽골이 유럽을 공격하자 기왕하고 대칸이 외교관계를 수립하고 특사를 보내고요. 그 다음에 프란체스코의 수사에게는 교황이 직접 와서 신하예를 발치하고 명령합니다. 1253년에 은케가 칸으로 즉위하면서 2년 후 몽골 굴을 남겼습니다. 1251년에 이제 이 왕위가 플루이 나라로 옮겨갑니다. 여기 징기스칸 가계도가 나오는데요. 이제 1대가 징기스칸이고 2대가 우타이고 그 다음에 3대가 아들 구육에게 넘어갔다가 다시 플루이가로 넘어가줍니다. 그래서 첫째는 걔가 4대칸이 되고 그 다음에 동생인 쿠빌라이가 5대칸이 그래서 1251년에 플루이가에서 이제 구육이 죽자 넷째 아들 플루이 장자의 은키가 칼이 됩니다. 그래서 이들의 아들들이 반역을 깨었는데 이들을 그 다 처형을 합니다. 그게 다시 대부분 다시 나오고요. 첫째 잠깐 밑에 들어가서 하실 때 저 사진을 좋으니까 예. 그거를 그 페이지 하나로 반지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예. 여기 밑에 또 다시 자세하게 나옵니다. 예. 각 아들들마다 또 가게가 또 다시 나옵니다. 그래서 징기스칸의 네 아들에서 주치, 차가타이, 우데이, 그 다음에 플루이가 있는데 주치 아들 다투가 이룩한 왕국이 키착 왕국이고요. 차가다이는 무굴 제국, 차가다이 왕국이고 우데이는 이데칸, 구육이 3대칸이고요. 플루이에서 몽키가 4대칸, 플레우가 1항국을 만듭니다. 그 다음에 구빌라이가 5대칸입니다. 1258년에 이제 바그다드를 함락시킵니다. 무슬림 국가들을 모욕으로 구속시키고요. 동생 훌라우를 보내가지고 바그다드를 공격하고 그때 무슬림 아바스 칼리프 왕조가 완전히 무너지고 1259년에 송나라 요새를 공격합니다. 그 다음에 1260년 만묵 승리 이때는 이제 노예 부대들을 대치합니다. 1267년이 쿠빌라이가 새 수도를 건설합니다. 금나라 수도였던 중도 옆에 다해서 대도라고 하고 지금 베이징을 건설합니다. 1269년에 쿠빌라이가 문자를 보완하고 1271년에 국부를 원으로 배침하고 1274년하고 81년에 일본을 침공하는데요. 이때는 태풍으로 인해서 많은 15만 명의 병력이 익사하고 전사합니다. 그래서 실패를 하게 됩니다. 775년에 마르코 폴로가 가족들과 같이 대구에 도착하는데 이 그림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17년간 이 칸의 군주에서 쿠빌라이에게 충성을 하는데요. 17년간 관리 생활을 하다가 그 딸이 일칸국화가 결혼하기 위해서 떠날 때 같이 따라나갑니다. 그래서 1295년에 베네치아에 다시 돌아갑니다. 그래서 마르코 폴로가 여행와서 다시 돌아가기도 합니다. 1279년에 원제국이 남송을 멸망시키고요. 1291년에 베이징으로 통하는 운하 바닷길이 연결됩니다. 1294년에 쿠빌라이가 죽는데요. 묘지는 징기스칸과 같이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1451년에 홍군의 난이 시작으로 1368년에 조원장이 원조를 올립니다. 그래서 간략한 역사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지금 얘기한 거를 쭉 풀어서 씁니다. 그래서 개요에서부터 이거는 개요는 이제 전체적으로 몽골 제국 역사에 대해서 쭉 지금부터 70만 년부터 살기 시작했고 흉노, 송비윤, 돌고기 이렇게 해서 쭉 가면서 이 지역을 한국과 평리에 살았다는 얘기하고 그 다음에 징기스칸의 등장으로 인해서 그 영토가 통합이 되고 그 다음에 몽골 제국에 의해서 이렇게 25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로마군이 400년 동안 정복한 것보다 많은 땅을 정복했다. 그 다음에 13세기에 가장 인구 밀도가 높은 문명을 지배했고 태평양에서부터
더 지중해까지, 그 다음에 시베리아 툰드라부터 베트남령까지, 헝가리 밀각까지, 고려 발칸세계까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위에 많은 문명을 연결하고 융합하여 새로운 세계 질서를 만들었다. 이게 이제 가장 큰 의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래서 그 당시 그렇게 서로 모르는 사이에서 징기스칸이 그걸 연결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징기스칸이 한 여러 가지 아주 그 뛰어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전체적으로 간략하게 적어봤습니다. 그리고 징기스칸 군대들이 어떻게 해서 뛰어나게 됐는가 그것도 이제 간략하게 적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원대에 이르러서 쿠빌라이 칸이 지배할 때 그 쿠빌라이 칸의 그 공로 하나가 이 바닷길을 펼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많은 세계의 그 충세가 무너지고 르네상스가 일어나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를 팍스 몽골리카, 몽골에 의한 평화라고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그래서 그 얘기를 마르코 폴로가 그의 책을 통해서 세계에 알려지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 몽골 제국 형성 이제 좀 더 이제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그래서 이것도 책에서 딱 그림인데요. 몽골에서부터 서하, 날만, 객봉하고 호라즌 그 치고만 연대를 이렇게 보여주고 그래서 이제부터 그 아까 얘기한 그 갈레반 영토를 자세하게 이렇게 쭉 풀었습니다. 그러니까 징기스칸이 어떻게 해서 그거를 일으켰는가, 그래서 이렇게 중국, 그 다음에 타사르족, 중국, 나이만족, 중국 자세하게 쭉 풀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외 정복에서 서하 정복을 하는 거 쭉 나오고요. 이제 이쪽에서 쭉 나오고 어떤 식으로 정복했는가. 그 다음에 그 나라 침공한 얘기, 주변 정세에서 쭉 풀었습니다. 그 다음에 호라즌 제국 정복하는 가지고 그래서 내용이 좀 길어져서 조금 줄여서 다시 하긴 해야겠습니다. 그다음에 페르시아, 러시아 침공한 얘기. 그래서 이렇게 우리 책에 있는 사진입니다. 다시 따오는데요. 그 다음에 최후의 원정과 징기스칸 죽음에서 서하정벌에서 이제 낙상에서 이제 죽었다는 것도 쭉 나오고 그래서 징기스칸의 유산 그가 이렇게 이륙한 유산으로 인해서 몽골 제국이 한 나라를 거대한 하나의 나라와 민족을 만들었다는 거. 그 다음에는 사항국 승리에 대해서 적었습니다. 그래서 우부대 항국, 기차 항국, 자카타 항국, 이 항국에 대해서 좀 다시 자세하게 적었습니다. 그래서 징기스칸은 정복을 통해서 얻은 영토 백성을 아들과 동생에게 나누어줬는데요. 거기서 그거를 이제 울루스라고 그러고 칸이라고 그러죠. 나라 국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첫째 아들 주치 자카타의 우부대 훌류에게 나눠졌는데 이름이 이제 주치 울루스 기차코 항국이고요. 자카타이 항국 그 다음에 훌류이는 장 훌레고가 이런 그 다음에는 이제 가계도를 다시 한번 자세하게 이제 첫째 아들 주치 가계도고요. 쭉 나오고 둘째 아들 자카타이 가계도 셋째 아들 우부대 가계도 넷째 아들 훌류 가계도 쭉 나오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복에 대해서 우부대 칸 시대에 어떤 거를 했는가 저희가 한 것들을 보고요. 그 다음에 구역한 시대에 한 업적 아시아도를 적었고요. 그 다음에 웅케칸 시대에서 스나마시아 남성장악한 얘기 쭉 적었습니다. 책에 있는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웅케칸 남성장하고 쿠빌라이 남성장하고 다 책에서 나옵니다. 로타이 항국, 자카타이 항국, 사항국이 있습니다. 자카항국, 이런 그 다음에 원제국입니다. 중국 대륙에 있던 국가로서는 1671년에서 1368년, 일본 국가로서는 1671년에 정벌국에 1635년간을 말하는데요. 대원제국, 이런고요. 대원제 몽골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쿠빌라이에 대해서 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가 지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치세에 대해서
그것도 처음에는 약간 간략하게 그거 올려버렸습니다. 어떤 일을 좀 했는가. 이제 통치에서부터 경제, 문화 이런 좀 해놓고요. 이제 여기에서 이제 역참제에서 마코 폴로가 동방경목에서 우선 역참이 나오는데요. 재밌습니다. 그래서 각 지방으로 가는 주요 도로변에 25마일이나 30마일마다 역참이 설치되어 있다. 이 역참에서 전령은 명령을 기다리며 대기 중인 3,400마리의 말을 볼 수 있다. 이런 방식으로 대군주의 전령은 온 사방으로 발현되며 그들은 하루거리마다 숙박소와 말을 찾을 수 있다. 이것은 정말로 지상의 어떤 사람, 어떤 누가, 어떤 상대도 느낄 수 없는 최대의 자부심과 세상의 인정함이라고 할 수 있다. 여러분들은 그가 이들 역참에 특별히 자신의 전령에 설 수 있도록 20만 마리 이상의 말을 배치해 놓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이다. 또한 내가 말했듯이 멋진 가구들이 갖춰진 숫자도 1만국 이상이다. 얼마나 규모가 큰지. 그 다음에 이게 중국 아라비아 문화도라든지 천문, 의학, 세포, 제대술의 그 다음 나침판, 인생술, 전파, 이런 하나지 이제 그래서 오늘 세망의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여기 이제 아까 간략하게 얘기한 거를 다시 쭉 이렇게 써서 쭉 썼습니다. 나라에 전체 월남친구 생애 후반에 대해서 그래서 어느 나라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계급제도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지배층하고 피지배층이 있었는데 몽골이 그 다음에 승목인이 지배층이었고 그 다음에 한인하고 남인들은 아래층이었고 그래서 지배층 몽골하고 숙족들 그래서 몽골 제국이 해체하는 과정 그렇게 그래서 여기서 끝나고요. 이제 요거는 한 계보도 또 이렇게 구체적으로 계보도 있어서 네. 그래서 이 정도로 준비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아주 괜찮아요. 자, 박수 한번 주세요. 저는 다른 간지는 책 간지를 상주입니다. 책 간지인데, 괜찮아요. 상당히 조금 도표, 그 정도만 좀 해석하면 되는데, 이렇게 쭉 보이잖아요. 도표들, 요 도표하고 요 다 좋아요. 요 도표들. 요거 어차피 야기 강사한테 보내가지고 이거 다 전부 다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되고 라이칸에 대한 좋은 자료들 많은데 도표를 하시고 그 다음에 요거 제출하실 때 다른 분들도 이거 지금 보시면 뭐냐 하면 이게 지금 칸이 뭉쳐져 있거든요. 이거 칸을 지금 이게 아마 1.5로 돼 있죠? 네. 이거를 예를 들면 1.5 요 정도로 하셔야 돼요. 1.5는 좀 많이 떨어져갖고 다른 사람들하고 좀 맞춰야 되고 그거만 1.5하고 네, 지도 전부 다시 그렸고 요것도 전부 다 다시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양이라서 이런 거 어떻게 돼? 되어서 양이라서 중계. 그 이걸 다시 다 이런 거는 지금 다시 여기서 매매 이런 거가 지금 물어봐야 되고 이거 어떻게 하십니까? 이게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데 제가 배웠다고 해도 어려운 거 지금 왔어요. 양이 박사 이걸 만약에 그림 어떻게 되지? 가게도 이만큼 많이 나오는데 다른 쪽에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지. 네. 그리고 그쪽 하면서 이거 한자를 우리나라 보면 한자 집이 그쪽에서 이 작업이 조금 다른 사람도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요거 갑자기 배워서 해야 되고 이거는 카페에서 볼 수 있지 않나요?
그냥 그림을 그 실제로 이렇게 종이에다 그려가지고 스캔해 주시면 그걸로 작업하는 게 빠를 것 같아요. 그렇게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요 지금 요 전부 스키를 해야 돼요. 네. 요거 그래서 그래서 연세는 끝나면 요거에 들어가는 그림 원본 있잖아요. 원본 전부 다 양념해서 보내주세요. 네, 그 다음에 도표는 이거를 뒤에 그림은 어쩔 수 없는데 그림은 좀 그려줘야 될 것 같고요. 도표는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그거는 좀 배워갖고 각자 도표는 그려야 그렇게 되고 하면 그것까지 양념씨가 다 하기는 양이 많아요. 그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아니, 배우면 네. 하여튼 어디로 해도 저뭐다 있어요. 그래서 그림이 있고 지금 보니까 요점 뭐냐면 이 책 핵심은 이 책의 기획 편집의 기본 그 아이디어는 뭐냐면요. 예를 들면 이제 선택해서 내가 가장 이거 누가 사겠어요? 몽골 가는 사람이 살 거 아닙니까? 첫 번째. 몽골 가는 사람이 이렇게 사업을 이렇게 생겨가지고 막 그 간단하게 뭐냐 몽골에 대한 요약된 역사를 알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역사학자이기 때문에 들어가고 많이 얘기한다. 근데 고급의 정보를 독자한테 아주 그 다이제스트식으로 큰 사이즈하게 제공하는 게 이거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연포, 그다음에 그 도표 이런 걸 전부 다 이렇게 재구성해야 됩니다. 나머지 지금 전부 다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핵심은 딱 봤을 때, 야 이거 깔끔하. 이거 아주 깔끔하게 잘 정리되어 있네. 이 책 핵심은 이겁니다.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고, 그 다음에 몇몇 차트는 근데 야, 이 사람들 봐라. 이런 것까지 다 있어. 이 정도까지 깊이를 들어가주는데 깊이하고 아주 그 추적된 정보들이 있습니다. 네. 자, 그 다음 봐서. 네.